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줄어 반도체 1위 자리를 2년 만에 인텔에 내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집중 육성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 사업장에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정부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4당이 밤사이 회의장을 옮겨가며 개의해 선거제와 공수처 등 4개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부로 죽은 거야. 한국당은 본격 장외투쟁을 선언해 전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친모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2살 배기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석방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몸값 청구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조셉윤 당시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인질 몸값 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통업계 초저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5,000원 치킨이 일주일 만에 12만 마리나 팔리자 해당 마트는 치킨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지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며칠 전 우리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기업 사정도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10분기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워낙 나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 반도체 왕좌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미국 인텔사의 영업이익이 7% 떨어진 데 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무려 64%가 급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자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0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동반 부진이 전체 실적을 반토막 냈습니다. 지난해 분기 평균 10조 원을 넘어섰던 반도체 영업이익은 5조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가 있었던 2016년 3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전체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60.15%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 만에 미 인텔의 반도체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비메모리 분야 강자인 인텔과 달리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나마 5G 상용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삼성 측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AI, 자율주행차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어떤 기회 요인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침없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선두주자 수성을 위해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할지 세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삼성이 저조한 경영 실적을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통령을 안내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속마음은 어땠을는지요?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신규 건설 현장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7월 인도 순방 중 노이다 공장 준공식 참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성공을 위한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건 취임 이후 7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임금 격차가 줄었다며 연 이틀 경제 상황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듯 경제 체질이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 임직원 2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그 윗선에 누가 지시했느냐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구속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장 실질 심사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윗선 지시 받으셨습니까? 혹시 삭제한 단어 중에 J와의 합병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2017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이어받은 산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자료 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의심하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가 많이 진척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씨 등을 상대로 회계 조작과 증거인멸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조사한 뒤 옛 미전실 소속 임원 등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2심 재판부는 당시 승계 관련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단락돼 보였던 삼성 승계 이슈가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극심한 대치와 몸싸움 끝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국회는 멈췄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당장 추경 예산안 처리가 필요한 민주당은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대치 끝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걱정인 탓입니다. 특히 추경 문제의 경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민주당은 이제부터 열심히 협상하자며 자유한국당을 달랩니다.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최장 330일인 신속 처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무더기 고발도 변수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간다면서 의사진행 방해가 관용된다면 국회는 앞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수건인 공수처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대가로 추경 예산 처리가 불투명해진 민주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특위를 통과하자 국회 복도에 드러누워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삭발로 또 상복으로 플래카드로 항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류병수 기자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 박대출 의원이 삭발한 채 입장합니다. 오늘 자정부로 20대 국회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죽었습니다.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은 상복을 입었고 의 총장에는 검은 바탕에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해 모레부터는 천막에서 숙식을 하며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없는 죄도 찾아내고 처벌하지 않던 방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독재의 폐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부당하다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계획입니다. 원내 투쟁도 병행합니다. 헌법 수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 결사항전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선거제 변경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한국당은 한국당을 도둑이라고 부른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모욕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5명을 폭력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여야 사당은 마치 첩보 작전을 펴듯 기습 표결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표소에서 시간을 끌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한국당을 피해 민주당 의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의 사개특위 의원이 여기 좀 숨었어요. 근데 창피하니까 나오라고 해주세요. 뒤이어 평화당까지 합류하면서 여야 사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공지된 회의장 앞에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지만 여야 사당 위원들은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부로 죽은 거야. 사무처 직원들, 위원장실에 들러있는 분들 다 계단시키고. 민주당의 법안 설명도 한국당의 구호와 뒤섞였습니다. 호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것을 참여하시오. 정개특위에서도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멋대로 질서 유도만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위원장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안 나오시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재입니다. 독재. 원천 무효이고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논란 끝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마무리된 시각은 오늘 새벽 0시 30분이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우리가 공수처법이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당은 왜 이런 무리를 해가며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또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서주민 기자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여 년 동안 설치 시도와 실패가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공수처를 만들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그 가족 등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제2의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 권력, 법원 권력, 경찰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됩니다. 대통령이 인사 권한을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인 금태섭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권력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일반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안을 처리하려면요, 보통 처음에 이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일수록 이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패스트트랙, 이 신속 처리 안건인데요. 국회 상임위나 특위에서 이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차는 마찬가지인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처리한다 이거죠. 그럼 좀 전에 얘기한 일정 기간이라는 건 얼마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 상임위에서 180일이고요. 법사위에서 90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 부의 기간은 60일인데요. 이 최장 330일인 겁니다. 즉 330일이 지나면 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패스트트랙이라 그래서 상당히 빨리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1년 가까이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이 내년 3월 말이나 되는 거죠. 본회의 상정이 내년 3월 말이나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이 총선이 내년 4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구 획정된 할 일이 많아서 늦어도 2월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이 330일에서 날짜를 더 줄이려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가능합니다. 이 양권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바로 상임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사위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활동 기간도 90일입니다. 즉 위원회에 특위를 만든다면 특위 심사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두 특위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도 이 의장 직권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이 기간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최대 150일 정도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두 특위입니다. 그럼 특위 활동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6월 30일이면 이 활동 기한이 다 됩니다. 자, 꽉 2달이 남은 건데요. 이 국회 사무처는 두 특위가 종료되면 법안은 원래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거법은 행안위로, 공수처법은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도 또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상임위로 안건을 넘기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특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도 해야 하고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야 4당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2달 안에 특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군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긴 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10대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친엄마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오늘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남편에게 힘들었겠다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끔찍한 일을 2살 배기 아이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 조사실에서 나옵니다. 숨진 13살 A양의 친어머니 39살 유모 씨입니다. 딸이 살해되고 있는데 시체만 보셨습니까? 경찰은 오늘 아침 살인 혐의로 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의붓 아버지 김모 씨가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살해하는 동안 유 씨가 그냥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유 씨와 2살짜리 갓난아들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유기하러 경북 문경까지 갔지만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살해 후 12시간가량을 배회하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유 씨는 김 씨가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자 힘들었겠다며 다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갔다 와갖고 몸이 힘들었거든요. 이것만 했어요. 사실 유기하고 힘들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유 씨는 A양 시신이 잘 가라앉았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와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와 유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알려진 것보다 2차례 더 마약을 투약했다고 또 자백했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박 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고 범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추가 경찰 조사에서 5차례 외에도 2차례 더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여름 황 씨와 만나 한 차례 투약을 했고 올해 초엔 혼자서 투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매 횟수에 대해서는 박 씨와 황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구입 이후 사라진 마약 1g에 대해선 흘려서 없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구매 사실을 시인하자 담당 변호인은 사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박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명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클럽과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레나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단속 편의를 받은 구청 공무원 6명이 추가로 입건돼 모두 14명이 유착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구청 청사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압수물을 담은 상자 2개를 나눠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아레나 장부 관련인가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사관 23명을 투입해 강남구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 등 유흥업소와 유착 정황이 확인된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강남구청에 근무하면서 클럽 측으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고 단속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고 식품위생법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6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면서 클럽과의 유착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경찰과 소방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소방이나 구청 측에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내부 장부를 발견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업무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이석채 전 KT 회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사진 많이 났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취재진이 많이 왔다는 취지의 혼잣말을 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외의 말도 했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 심정이 생각이 나네요.
서울 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와 홍보객 부문 고졸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선 2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확인된 9건의 부정 채용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딸의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립공항공단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부실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도 수월하게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대필해주고 예상 질문지까지 건넸다는데 검찰이 밝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런 수상한 채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만 17건이 더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17년 11월부터 국립공항공단 수장으로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 자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의혹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 뭐 특혜 의혹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검찰 공소장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가 권 이사장의 채용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했고 이와 관련된 시를 썼다. 국립공항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권 이사장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이를 본 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서류 통과조차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번 검토하라며 필요한 지원을 다해서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권 이사장의 민주당 부산시당 근무 경력을 전달받아 자소서를 대필해주고 면접 예상 질문지까지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신미숙 전 비서관의 집요한 인사개입 정황도 공소장 곳곳에 드러납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환경부 산하기관 상임감사로 언론인 출신 A씨를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환경부 측에 통보했는데 A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 추천 인사가 한국당 출신보다 못하냐며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질책한 뒤 결국 경질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모두 17명의 임용 과정에 유사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좌를 통폐합한 것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4년제 대학의 올 1학기 강좌 수가 지난해보다 6,000개 넘게 줄었는데요. 강사가 일자리를 잃은 건 물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 통폐합 관련 대외비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고려대. 올해 1학기 강좌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360개 넘게 줄었습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이 전쟁 같았다고 말합니다.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이수를 해야 되는데 고학번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좀 줄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과목 수는 줄어버리니까. 연세대 총학생회는 교양 수업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요건 때문에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걸 듣는 게 불가능해진다거나 또는 이번 학기 열리지 않아서 휴학을 해야 한다거나. 교육부 등이 4년제 대학 196곳을 조사한 결과 1학기 개설된 강좌는 지난해 1학기보다 약 6,600개 줄었습니다. 특히 수강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9,000개가량 줄었고 대신 대형 강좌는 약 3,000개 늘었습니다. 대학들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의 소규모 강좌를 없앤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사들은 어느 정도가 해고가 됐는지 아직 규모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는 강의 통폐합으로 15,000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선 강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2학기에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한문 그대로 읽으면 영화, 일본 말로는 레이와라고 읽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화합하면 새로운 문화가 자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연호를 써서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데 오늘 아키히토 1왕이 물러났고 내일은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가 즉위합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왕을 맞는 일본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빈관에 들어서는 아키히토 1왕을 향해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아키히토 1왕의 퇴위식이 열렸습니다. 즉위 30년 3개월 만으로 1왕의 생전 퇴위는 202년 만입니다. 올해 12월 만 86살을 맞는 아키히토는 건강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国民への深い信頼と敬愛を持って行い得たことは幸せなことでした。 아키히토는 재위 시절 일본이 과거에 일으킨 전쟁에 대해 여러 번 사죄했습니다. 또 재해 현장을 찾아 국민 불안을 달래고 사회를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천황제를 유지시킨 걸로 평가받습니다. 내일은 아키히토의 큰아들 나루히토가 즉위하고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뀝니다. 我が国と世界の人々の安寧と幸せを祈ります。 왕의 퇴위와 주기로 일본 곳곳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次の皇太子様へのバトンタッチという大変そういった意味ではおめでたい世継ぎの時代でございますので大変おめでたい時代だと思ってます。 하지만 내일도 즉위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천황제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곧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조건으로 북한이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 가량의 몸값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며칠 전 있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몸값을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돈으로 인질을 사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원칙을 깬 셈이어서 지금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년 전 북한에 억류된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200만 달러의 몸값이 적힌 청구서에 서명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청구서에 서명하도록 허락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 ask him, and he got back to me very quickly thereafter to say, yes, go ahead and sign.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청구서에 서명을 했지만 돈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 plus hostages released from imprisonment around the world and hasn't paid anything for any of them.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원비어 몸값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북한에 건넨 돈이 없다고 밝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 맥락을 무시한 트럼프가 이 같은 사실 호도를 비롯해 취임 후 800여일 동안 10,000번 이상 하루 12번꼴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대형마트들이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가격 경쟁이 펼쳐지니 소비자들은 반길 법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원의 목숨을 건 전쟁이 펼쳐지는 곳. 요즘 유통업계입니다. 광어, 삼겹살, 한우 등심, 랍스터까지. 할인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들 눈길 한번 받기 힘듭니다. 돼야 되고 정말 이렇게 되지 20-30%는 그런 건 기본하게 있어요. 지난달 한 대형 마트에 길게 늘어선 줄. 실랑이가 벌어지네요. 대기한 게 많으니까 내가 오후에 온다는 얘기야. 네, 되게 그렇게까지 늦게는 안 되세요. 그때는 닭이 아예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때는 닭이 없어요. 닭 팔리고 없어요.
치킨을 시중가 4분의 1인 5,000원에 내놓자 펼쳐진 풍경입니다. 잘 안 먹는데 사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5,000원 치킨이 일주일 만에 12만 마리나 팔리자 해당 마트는 치킨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을 줄줄이 초저가 경쟁에 내몬 건 경기 침체 여파와 함께 유통에 떠오르는 강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4년 전 54조 원에서 올해 13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대형 마트들은 영업이익이 최대 80%나 줄어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빠른 배송의 3박자를 갖춘 온라인 시장은 거침없이 질주 중이죠. 한 온라인 쇼핑몰은 같은 제품의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00% 보상을 약속하며 가격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더구나 구매력 높은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그만큼 미래 시장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 안 하니까 여기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 사는 데로 오죠. 온 오프라인을 막론한 가격 경쟁에 벌써 익숙해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할인폭은 오히려 뭐 40% 이런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뭐 40% 해봤자 어차피 이 가격이었어요. 1년 전에도 이 가격이고 지금도 이 가격인 것 같아요. 지나친 할인 경쟁이 자칫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론의 전쟁이 치열한 유통업계.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어디까지 떠밀려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장난감과 아동복 일부에서 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넘겨 검출됐습니다.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400배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잘 보셔야겠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장난감들이 진열대 명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손주 경찰차 사러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갖고 놀 수 있도록 좀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좀. 하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난감과 아동복 상당수는 위생 안전이 엉망이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한 인형 제품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610배, 카드뮴이 2,473배나 검출됐습니다. 납은 피부염과 신경장애, 카드뮴은 호흡기 부작용과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피부가 직접 닿는 아동복에서도 카드뮴이 기준치의 34배 넘게 나왔고 바닥에 까는 매트에선 오래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는 폼아마이드가 허용 기준보다 최대 57배 검출됐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유모차 3개 제품은 내구성 시험에서 접이식 연결고리가 모두 파손됐습니다. 품질 불량이라거나 공장 관리 문제, 원가 절감이나 시료의 불균일성 등 다양한 사유로 그런 원인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발견된 85개 제품을 모두 리콜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격차가 나는 것인지 수소차 보급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김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반 주유소에 수소차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운전자들은 직접 충전을 합니다. 수소 충전소입니다. Super easy, very reliable. Take the car in every 6 months. There's no need for an oil change or anything like that. It's just so wonderful. 미국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6천여 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일정 비율 생산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되는 의무 판매제의 영향이 큽니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 운전자가 받는 혜택도 상당합니다. 차를 구입할 때 최대 5,000달러, 6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나오고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 차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도요타 등 캘리포니아주 현지 수소차 생산업체들은 무상정비 서비스와 우리 돈 1,500만 원에 달하는 주유비를 3년간 제공합니다. Over time, we can have a price that's competitive with battery electric, even maybe a little lower. And with the volume of hydrogen, the fuel itself could be also cheaper than gasoline. 주 정부가 인프라 구축도 직접 챙겨 친환경 수소 연료 보급소엔 지원금을 주고 수소 충전소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Are looking at a number of options to ultimately meet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45, and hydrogen is going to play a key role. 정부와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해 손잡으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수소 사회로 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마동석과 전종서 등 우리나라 배우들이 할리우드 대작에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배우들의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터질 듯한 팔뚝, 무쇠 같은 근육질 몸매, 폭발적인 힘. 토종 캐릭터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마동석이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인 마블의 새로운 영웅 시리즈 이터널스의 출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동석의 소속사 측은 아직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과 아시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강렬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출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더랩은 마동석의 캐스팅이 이미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버닝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신예 전종서도 판타지 영화 블러드문의 주인공 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디션을 보고 최종 결정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신작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그런 뜨겁고 열기가 넘치는 곳에서 신작을 이제 우리 고생해서 찍은 영화를 처음 선보이게 되니까 그 자체로 되게 기쁘죠. 벌써 5번째 초청이지만 본상을 놓고 겨루는 경쟁 부문 진출은 옥자 이후 2번째입니다. 본상과 더불어 송강호 등 출연 배우들의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세계 6위 규모로 부상한 한국 영화 K무비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파리 노틀담 대성당 화재로 새삼 주목받은 걸작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궁정화가였던 다비드가 노틀담에서 열렸던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을 생생하게 재현한 대작이죠. 다비드는 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렸는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딱 한 군데만 다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관식을 지켜보는 이 나폴레옹의 누이들 중에 그가 연모하던 막내 폴린만 저 원한의 모습처럼 분홍 드레스로 바꾼 겁니다. 사랑은 핑크빛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색깔은 다양한 인간 심리를 상징합니다. 영어에서 검은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선 새빨간 거짓말도 있습니다. 순도 100%, 빨강처럼 명백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섞이기 마련인 머뭇거림도 일말의 진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지 근 20일 만입니다. 모든 것을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 역시 그가 정말 억울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뒤에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구속 수감된 지 사흘 만에 자백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팬들이 등을 돌렸고 기획사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급기야는 변호사까지 떠났습니다. 그는 애초에 길을 잘못 잡았습니다. 잠시 모면해 보려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뒷모습이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득 노래가 다하고 막이 내리면 곱고 미운 것이 어디 있는가. 최근담의 이 한 구절처럼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그의 마음속을 헤아려 봅니다. 4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스타의 거짓말, 그 끝이었습니다. 네, 이번 4월은 비가 꽤 자주 온 편입니다. 어제도 곳곳에 이렇게 비가 지났는데요. 5월의 첫날인 내일도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으로 5mm 내외 정도 조금 내리겠고요. 한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도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난 뒤에는 건조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5월의 첫 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뜸해서 참 다행인데요. 내일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큰 일교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청주 11도, 대구 13도로 이렇게 아침에 겉옷이 꼭 필요한데요. 낮에는 셔츠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창원 22도, 대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